부총리님, 네네. 네. 전세집 구했어요? 그 뭐 제가 개인적인 상황은 의원님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만 또 언론이 보도하니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가 전세집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심각해졌습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뭡니까? 예, 의원님 뭐 정부가 부동산 꼭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대책을 위해서 일련의 대책을 쭉 발표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자꾸만 추가적인 대책보다도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은 그래도 좀 보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뭐 대책을 필요하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거부를 하면 그 정책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그 정책을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을 존중을 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뭐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저희는 뭐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 임대차 3법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지금 저희보다도 더 강한 강도로 시행된 경우가 많고요.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에서 전세를 연장한 것도 나름대로는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정부 들어와서 방금 이제 정일영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대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쭉 이야기하는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은 그것은 저로서는 지극히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이 만듭니다. 그럼 민간을 풀어줘야지. 기업한테 값지라고 좌파 경제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자영업자 망하게 하고 중소기업 망하게 하고 대기업은 강성노조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노동개혁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전부 한표가 돼서 기업가를 압박하고 또 기업 갑질하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3법 만든다고 난리고 전세 3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나는 이거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부총리께서 경제 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러는지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그 좋던 자리를 왜 거부하고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기업 갑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왜 동의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제일 좋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회복이 돼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이 으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반박을 하겠습니까? 다만 작년도처럼 경제가 어렵고 올해처럼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도 그와 같은 역할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민간에서는 제대로
저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정부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지원해 주려는 건 저는 뭐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흡사 정부가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뭐 이제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다 정부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해서 국가 채무도 폭등하게 만들고 또 내년 예산도 팽창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 채무를 이렇게 정제시켜 놓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어지고 이런 경제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 채무가 폭등했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들이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다 나섰습니다. 한국만 나선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D2 국가 채무 기준으로 저희가 한 7%포인트 올랐습니다. 40% 초반에서 47%라고 하면 선진국은 15%에서 22%가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지금 부총리께서는 이라고 하는 거는 부총리께서는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부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재정이 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뭐 저희도 지나가 보면서 하지만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 재정적 지원 조치, 그리고 민간에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조치는 제가 보건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부총리께서 하시고 있는 이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 그 뜻입니까? 예, 저는 뭐 올해 한 정책,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처럼 위기가 언제 이렇게 거쳐질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엔 저희는 뭐 경기의 회복대로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또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조치, 한국판 뉴딜과 같이 먼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들은 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내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퇴하신 거는 그냥 홧김에 하신 겁니까? 사퇴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겁니까? 예, 의원님 그것도 다도 저 이미 일단락 저는 됐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3억이 바람직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뭐 정부와 당과 청와대와 다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만 관철될 수가 없어서 현행과 같이 10억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재위하고 예결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0억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진정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10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아무 말도 없는 거는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제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억, 10억 그 차이가 사퇴할 만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경제정책은 지금 부총리께서 내세우는 자기 소신과 뜻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뭐 외부에서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제를 같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도 다 같이 경청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에서 부처와 함께 힘 모아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저는 뭐 성의껏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제가 내가 더 잘한다는 이상 의미가 아니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네.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이 토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정책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을 최선에 다해야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국토부 장관님. 네, 공항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항 정책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정책밖에 없는데 그 공항 정책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별 관문공항 정책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항 체계에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인천공항을 허브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공항으로 하고 있는데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거점공항의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 이거 부총리님한테 질의하는 게 낫겠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쭉 해오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어제 내 대구 갔다 오면서 대구의 실정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실정을 보면 대구에 유일하게 투기 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수성구입니다. 네. 부산의 해운대구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수성구에서 같은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범어동하고 다른 지역하고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평당 가격이. 그런데 수성구 파동지구에서 3년 전에 재건축 승인을 득하면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년 전에 평당 1,490만 원으로 분양을 하기로 분양가를 책정받아 가지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번에 분양가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가를 3년 전에 1,490만 원보다 200만 원 낮게 1,290만 원으로 분양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 되면 지난 3년 전에 이미 1,49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가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하고 집가 상승률 전부 다 올랐는데 왜 지금 와서 주변의 시세가 평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대구 전체 시세도 평당 1,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그 조합원들로부터 3년 전에 가격보다도 지금의 분양가를 200만 원 낮게 책정을 해가 통보를 하면서 그 넘은 돈은 당신들이 다 부담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험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인당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파산하는 거예요. 하루에 금융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행포를 부려도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정말로 부당한 경우가 아닌가? 내가 오늘 총리님 나왔으면 내가 한번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부총리님이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과연 옳은 처사냐? 응? 주변에 대구 사실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보면 이게 기초단체로 요건으로 해서는 안 돼요. 법률은 그래 돼 있지만 동결로 해야 돼요.
같은 지역에도 아파트 값이 3배에서 5배 차이 나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일 잘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규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부가 장려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로 전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님, 부총리님 이걸 네. 한번 내가 정리해서 부총리님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과연 이게 사회적 정의에 맞나? 정부가 하는 일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관료들의 관료주의의 발상으로 서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사안을 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한번 보고도 받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예. 요인이 있는지 그래서 의원님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